안녕하세요. DJ 미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유연화라고 해요. 제가 나이도 아직 어리고 세상 경험이 그리 많다고도 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보고 듣는 얘기들이 있고 간접 경험이란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일에는 크게 놀라는 일이 없었거든요. 무던한 성격이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저도 기함할 일을 겪고 나니 새삼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말도 생각나고 그렇더라고요. 첩첩산중에는 오래된 절이 감춰져 있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송나라 휘종황제는 훌륭한 화가이기도 했다는데 그래서 수시로 궁중의 화가들을 불러 그림 대회를 열곤 했대요. 그럴 때면 직접 화제를 정하기도 하면서 말이에요. 한 번은 그 황제가 절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게 했는데 절이라고 하면 누구나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들 아시죠? 모인 화가들 대부분이 그런 풍경을 그렸다고 해요. 그런데 황제가 1등을 준 그림에는 어디에도 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답니다. 그 그림에는 산속 작은 오솔길을 따라 물동이를 메고 가는 스님이 그려져 있었대요. 스님이 물을 기르러 나온 곳을 보면 근처에 절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냐면서 그 그림에 1등상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때로는 어쩌면 많은 경우에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크고 가치 있는 것, 중요한 것들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시작부터 이야기가 다른 곳으로 샜죠. 제가 겪은 일인데도 막상 이야기를 하려니 그게 또 쉽지가 않네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부터 긴장을 좀 풀고 싶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진짜 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를 다니던 중에 일 때문에 알게 된 남편과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행사나 파티 같은 것을 맡아서 진행하는 대행회사로 주로 기업이나 단체의 행사, 파티를 맡아 있는데 국내 유명한 기업을 고객사로 두고 있거든요. 저희 회사가 하는 일이란 것은 말하자면 행사의 A to Z인 거예요. 행사장 섭외, 초대장 발행, 행사 스태프, 의정 같은 것은 물론이고 행사장에 깔리는 음식과 음료까지 모든 것을 관리하고 어레인지 한답니다. 음식 같은 경우에는 케이터링 업체에 외주를 주기도 하지만 회사 내부에 관련 부서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기도 하는데 해당 업무 관련해서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됐어요. 남편은 한국식 샤키테리 브랜드를 운영하는 회사 대표였거든요. 샤키테리라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염장하거나 훈연한 건조 가공육을 말하는 건데 스페인산 하몽, 이탈리아산 프로슈토나 살라미, 프랑스산 잠봉 그런 식으로 대부분 수입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한국식 샤키테리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재료로 만드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꽤나 공격적인 홍보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인지 일개 대리였던 저와의 미팅에도 대표가 직접 왔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만나게 됐던 겁니다. 자신감 넘치는 젊은 CEO. 남편은 퍽 매력적인 사람이었어요. 이후 몇 번의 행사에 남편 회사 제품을 쓰면서 차츰 가까워졌고 어쩌다 보니 결혼까지 하게 됐네요. 남편은 말하자면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남편의 그런 부분을 부모님도 참 흡족해 하셨던 것 같아요. 젊은 나이에 자수성가해서 본인 회사를 운영하는 회사 대표라니 마음에 든다. 우리 딸이 남자 보는 눈이 제대로인데 엄마 닮았나? 엄마가 남자 하나는 좀 잘 골랐지. 맞아. 근데 아빠, 자수성가한 사람이라고 다들 그렇게 말하고 나도 뭐 그냥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 사람은 아직 자수성가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엄청나게 사업을 성공시키고 그런 건 아니어서 가끔 민망하기도 해요. 예, 그런 말 마. 자수성가가 뭐 별거니? 그거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야. 평범하디 평범한 가정에서 나고 자라 부모 도움 하나도 받지 않고 본인 능력만으로 투자받아 사업체를 일군 거면 자수성가라고 해도 될 만한 거지 뭘 그래. 충분히 그렇게 말해도 돼. 하긴 뭐 부모 배경 없이 사업하는 사람이고 나름 촉망받는 젊은 CEO니까 자수성가한 사람 맞는 걸로 해요. 그리고 나도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아서 잘 알지만
그런 조건이면 경제력 있는 처가를 가질 수 있는 중매 결혼을 원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아빠는 그 녀석이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마음에 들어. 그래, 맞아. 사돈댁이 워낙 평범하다고 하니까. 그에 비하면 우리 집이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편이긴 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우리가 사회사업에 큰돈 척척 투자할 정도는 아니잖아. 그럼 처음부터 내 조건 같은 건 알지도 못한 채 시작했는데 뭐. 엄마 아빠가 능력이 있다고 해도 사업 투자 같은 걸 바랄 사람도 아니야. 가족, 친지와 친구, 지인들의 축복 속에 행복한 결혼식을 했고 저는 결혼 후에도 일을 계속했어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하긴 했지만 남편이 원한다면 일을 그만두고 내조를 할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닌데 남편은 자기가 일 때문에 바쁠 때도 있는데 제가 일까지 그만두고 내조하며 전업주부로 지내면 너무 미안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좋아하는 일 계속하라고 일이 더하기 싫어지면 그땐 언제든지 그만둬도 된다면서 제 마음을 편하게 해줬어요. 그런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이니 때로 많이 늦을 때도 있었지만 또 그렇지 않을 때도 많았고 시간 활용이 자유로운 사람이니 여유가 될 때는 온전히 저를 위해 시간을 써줬어요. 제가 좀 무던한 성향이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남편에게 불만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제 취향이 딱 하나 있었는데 그건 바로 제가 타로점 보러 다니는 걸 좋아한다는 거였어요. 아니, 사실 좀 억울한 게 남편이 그렇게 싫어할 정도로 제가 뭐 타로에 미친 여자도 아니고 그렇게 자주 보러 다닌 것도 아니었거든요. 맹신하는 건 더더욱 아니고 말이에요. 그냥 재미로 보는 거였단 말이죠. 한때 유행했다가 시들해져서 주변에 저처럼 주기적으로 타로를 보러 다니는 사람이 많이 없기는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그 누구도 타로점이 무슨 신비로운 힘이 있어서 미래를 알려준다거나 뭐 그렇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타로점이라는 것도 결국은 타로점 봐주는 타로 마스터들의 주관적인 해석인 건데 그냥 수다 떠는 기분으로 다니는 거였어요. 제 친구 중 하나는 연말이면 꼭 점을 보러 가는데 가면 점 봐주시는 할머니가 그렇게 욕을 하면서 뭐라고 하고 심지어 나뭇가지 같은 걸로 막 때리기도 한다더라고요. 근데 걔는 그게 그렇게 개운하대요. 그렇게 혼나고 맞고 그래야 한 해가 마무리되는 것 같고 새로운 한 해를 산뜻하게 맞을 수 있다면서 말이죠. 그런 애도 있는데 타로 좀 보러 다니는 게 뭐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니지 않나요? 그런데도 남편은 유난히 그런 걸 싫어했어요. 오죽하면 영화도 오컬트 같은 건 질색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얼마나 재밌는데 말이에요. 하여간 제가 그렇게 가끔이라도 타로점을 보러 다니는 걸 남편이 싫어하니까 굳이 간다는 말을 안 하고 한 번씩 가고 그랬던 거죠. 그러다 연초가 되어 한 해 운세나 들어볼까 하면서 오랜만에 갔는데 점괘가 어떻게 나왔냐 하면 올해 남편 쪽 기가 약해서 저까지 운수가 사납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좋은 말은 크게 듣고 나쁜 말은 흘려 들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생각할수록 웃기기도 웃겨서 남편에게도 같이 웃자는 생각으로 웃으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남편이 싫어하는 건 알지만 오랜만에 간 거기도 하고 연초 운세를 보러 간 건데다가 남편 얘기까지 있었으니 그냥 같이 웃자고 한 말이었던 거죠. 그런데 남편이 다짜고짜 성질을 내는 거예요. 아, 진짜 정말 못 말린다. 제발 그딴 거 좀 믿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하니? 내가 그런 거 질색하는 거 빤히 알면서 그래도 그걸 그렇게 못 끊겠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딴 말을 왜 듣고 다니냔 말이야. 멀쩡한 교육받은 사람으로서 부끄럽지도 않아? 아니, 이게 뭐 그렇게 성질까지 내고 그럴 일이야? 오랜만에 간 거고 하도 웃긴 얘기를 들어서 같이 웃자고 한 말인데 그렇게 정색하면서 성질을 내니까 나도 기분이 팍 상하려고 해. 무슨 내가 그런 걸 맹신해서 보러 다니고 그런 거야? 뭘 사람을 이상하게 취급하면서 기분 나쁘게 그러는 거야. 타로점 그건 그냥 재미로 보는 거야. 가서 수다 떨고 그러는 재미로 가는 거라고. 생각할수록 화나네. 아니, 자기도 회사에 무슨 중요한 결정 같은 거 할 때 어디 철학관 선생한테 상담받은 적 있다고 하지 않았나? 그거보다 타로가 훨씬 가벼운 건데 뭘 그렇게 질색하고 그래? 그거랑 이거랑 같아? 나는 그때 회사 이사가 하도 난리를 쳐서 딱 한 번 간 거야. 그때 따라가면서도 정말 싫었다고. 결국 그 이사랑도 성향적으로 너무 안 맞아서 갈라선 거 알지 않아? 난 정말 그런 게 너무 싫어. 진짜 싫어. 지성인이, 아니, 이성적인 사고가 가능한 사람들이 왜 그딴 걸 보러 다니는 거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제대로 된 사고가 불가능한 사람들 같단 말이야. 나는 자기가 그런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 취급받는 게 싫어. 그래서 더 싫은 거야. 어휴, 알았어. 그만해. 정말 끔찍하게도 싫어하는구나. 알았다고. 그렇게 싫다는데 어쩌겠어. 잘 알겠고 다시는 그런 얘기 안 할 테니까 이제 그만해. 새해 앞두고 한바탕 싸움만 했지 뭐예요? 근데 웃기는 게 뭔 줄 아세요? 제 운세를 봐준 타로 마스터가 돌팔이였는지 남편은 그의 승승장구를 했다는 거예요. 프리미엄 식재료 쇼핑몰로 이용자 수도 많은 사이트와 정식으로 입점 계약을 했고 크게는 아니어도 소소하게 매스컴도 타면서 다수의 계약을 줄줄이 달성했답니다. 그렇게 일이 잘 풀리니 남편도 제게 웃으면서 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 봐. 그런 타로 같은 게 들어맞는 게 하나도 없잖아. 그런 거 보러 다닐 시간에 다른 걸 하겠다. 그렇지 않아? 지금 자기가 한 거야? 타로 얘기 자기 입으로 자기가 먼저 꺼낸 거야. 그치? 타로 얘기한다고 나한테 뭐라 그러기 없기야? 알지? 아니, 내가 말했잖아. 그런 걸 믿어서 가는 게 아니라고. 내가 그걸 철석같이 믿었어 봐. 걱정돼서 액대 맞자고 난리쳤겠지. 안 그래? 다시 말하지만 난 그냥 웃자고 한 말이었어. 와, 진짜 억울해 죽겠네. 남편 사업이 잘 풀리니까 타로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웃을 수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래서 여유라는 게 중요하구나 싶기도 했어요.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니까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그러니까 매사에 느긋해져서 뭐 화를 내거나 짜증낼 일 같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근심 걱정 하나 없이 온 세상이 행복해 보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즈음 대학 후배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같은 과 후배는 아니었고 교양 수업 듣다가 친해졌던 다른 과 후배였는데 졸업하고 외국에 나간다고 하고는 연락이 끊어졌던 후배였어요. 그 후배가 한국에 들어왔다면서 보고 싶다면서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그동안 서로 거리가 멀어져서 SNS 염탐만 하고 지냈는데 거의 10년 만에 연락이 온 거니 엄청 반가웠죠. 그렇게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전혀 어색하지도 않고 너무 좋았어요. 대학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고 폭풍 수다 떠느라 시간 가는 것도 몰랐다니까요. 오늘 진짜 너무 재밌다. 너무 웃어서 입꼬리가 다 아파. 따지고 보면 우리가 알고 지낸 시간이 길지도 않은데 이렇게 나를 기억하고 연락해줘서 너무 고마워. 덕분에 옛날 생각도 많이 하고 오늘 참 좋다 정말. 어머, 언니, 알고 지낸 시간이 뭐가 중요해. 사실 4년 내내 붙어 다닌 과 동기들도 있지만 난 언니가 제일 많이 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연락도 한 거야. 그래, 진짜 고마워. 나만 해도 같이 서울 살면서도 친구들이랑 연락 같은 거 잘 안 하게 되더라고. 그렇게 일부러 연락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늘 마음만 있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니까. 나도 그 맘을 너무 잘 아니까 그래서 이렇게 연락해 준 게 더 고마운 거지. 대학 때 교양 수업 들으며 잠깐 알고 지낸 사이이긴 했지만 당시엔 무지 가깝게 지냈거든요. 또래가 제일 좋고 중요하던 시절이니 만난 기간이 아무리 짧아도 바로 친자매처럼 친해지고 그러는 거죠. 그건 그렇고 넌 어쩜 하나도 안 변했니? 그대로야. 10년이 지났는데 그때 그대로 여전하네. 성격도 그렇지만 외모도 말이야. 너 대학 때도 여리여리한 외모에 말도 조곤조곤해서 엄청 여성스러웠잖아. 그때랑 똑같다 얘. 신기할 정도로 하나도 안 변했어. 반면에 언니는 왈가닥 기질이 있었잖아요. 난 언니 그런 모습이 멋있어 보여서 언니가 더 좋았거든. 언니도 여전히 카리스마 있고 멋있어. 야, 카리스마는 무슨... 하여간 우리가 많이 다르긴 해, 그지? 그때도 난 네가 참 여성스럽고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그 모습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서 더 보기 좋다. 나는 결혼하고 나서 살도 좀 찌고 30 넘으면서 이래저래 많이 변했잖아. 너랑 나랑 기껏 1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너는 대학 때랑 똑같은 모습 유지하고 있는 게 새삼 대단해 보여. 네 덕분에 옛날 생각이 더 생생하게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참 좋네. 언니, 나 이제 한국에 완전히 들어와서 살려고. 여기 정착해서 살 거야. 근데 10년 만에 왔더니 너무 낯설기도 하고 모르는 게 왜 이렇게 많은 건지 바보 멍청이가 된 것 같아. 언니, 오늘처럼 가끔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러자. 언니가 많이 알려줘. 연락할게.
후배에 연락할게라는 말은 그저 인사치레가 아니었어요.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연락도 엄청 자주 하면서 가깝게 지냈거든요. 처음 다시 만날 때처럼 후배 쪽에서 훨씬 자주 연락을 해오고 그랬죠. 자주 만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 남편을 소개하는 자리도 갖게 됐어요. 자기야, 내가 말했던 그 후배야. 예쁘지? 이렇게 멀쩡하고 괜찮은 애가 아직 싱글이래. 얘한테 어울릴 만한 괜찮은 사람 없어? 자기 주변에 괜찮은 사람 많잖아. 한번 생각해봐. 소개팅 시켜주자, 응? 네, 형부.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세요. 10년 만에 돌아왔더니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심심해 죽겠어요. 저랑 같이 놀아줄 수 있는 사람 소개시켜주세요. 아, 네, 그럴게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숫기가 없는 편인 남편은 그 자리를 조금 어색해하는 것 같았지만 후배가 그런 남편을 스스럼 없이 형부라고 부르면서 분위기를 편하게 해준 덕분에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후배가 연락을 해 전날 우연히 형부를 만나서 저녁을 얻어먹었다며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후배는 제 남편을 딱 한 번 봤을 뿐인데 그날도 그 자리에서 내 남편을 형부라고 부르면서 자연스럽게 어울리긴 했다고 했었잖아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형부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잘 하더라고요. 하여간 저는 후배에게는 그랬구나, 잘했네 하고 말았고 그날 밤 남편에게 그 일에 대해 물었어요. 남편이 그 얘기를 저한테 하지 않았던 게 좀 그랬거든요. 맞아, 그랬어. 내가 얘기 안 했었나? 회사 근처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마침 싱글인 회사 남자 직원이 같이 있기도 해서 소개나 시켜줄까 하고 셋이 같이 저녁 간단히 먹었어. 그리고 둘이 좋은 시간 보내라고 난 빠져줬지. 어머, 자기는 그런 재미난 얘기를 깜빡하고 잊어버리면 어떡해. 그런 재미난 얘기가 있었으면 바로 나한테 얘기를 해줬어야지. 자기한테 미리 듣고 내가 뭘 좀 알고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거 아니야.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낮에 수다 제대로 못 떨어서 그게 억울해? 수다야 언제든지 또 떨면 되는 거지 뭐. 남편은 그다지 대수롭지 않게 대꾸했고 제가 느끼기에도 뭐 단둘이 저녁을 먹은 것도 아니라고 하고 그땐 별로 의미를 두어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후배 SNS를 보는데 이탈리아 여행 사진이 올라왔더라고요. 마침 그때 남편이 이탈리아에 출장을 갔던 때였거든요. 후배가 저한테는 여행 간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서 옛날에 갔던 사진을 올리는 건가 싶어서 후배에게 메시지를 보내봤죠. 그랬더니 지금 이탈리아에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뭔가 쎄한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설마 하는 마음에 저도 모르게 떠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남편도 지금 이탈리아 출장이거든. 근데 네 SNS에도 이탈리아 사진이 올라와서 반가운 마음에 연락해 본 거야.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휴가 내고 같이 갈 걸 그랬네. 우리 이탈리아에서 만날 수도 있었던 건데 말이야. 응, 알고 있어. 나는 밀라노에 있고 형부는 피렌체에 있는 거 아니야? 밥 한 끼 하기에는 너무 멀리 있네. 알아? 알고 있었어? 둘이 그런 연락도 하는 사이야? 언니도 참, 내가 형부랑 그런 연락을 왜 해? 설마 지금 나 의심해? 형부한테 들은 건 아니고 그때 형부 회사 앞에서 만나서 밥 같이 먹었던 사람 있잖아. 형부가 소개해준 그 사람이 형부 회사 사람이잖아. 그 사람이랑 그 뒤로도 친구처럼 연락하고 지내는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저번에 들어보니 그 사람이 이탈리아 자주 간다고 해서 맛집 같은 것 좀 물어보려고 내가 연락했었단 말이야. 해명인지 뭔지 그런 걸 듣긴 했지만 여전히 찜찜한 마음이 남아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일이 있은 후에도 저와 달리 후배는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게 저를 대했고 연락도 더 자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나가다 샀다면서 제가 좋아하는 타르트 같은 걸 사다 주기도 하고 묻지도 않은 지 얘기를 늘어놓으면서 한참 동안 전화통화를 하기도 하면서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밥을 먹자고 해서 약속을 해놨는데 약속 시간 직전에 갑자기 몸이 너무 안 좋다면서 도저히 못 나오겠다고 하는 거 있죠? 그럴 거면 연락을 진작 주던가 싶었지만 아프다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알았으니 푹 쉬라고 했죠. 그런데 문득 그년이 지금 제 남편이랑 놀아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상상이 막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한번 떠오르니까 걷잡을 수 없었어요. 당장이라도 그년이 몸이 아파서 집에 누워있는 게 맞는지 확인을 해야겠다 싶은 거예요.
죽 한 그릇 포장해서 후배 집으로 갔더니 초췌한 모습으로 누워있는 것 맞더라고요. 괜한 의심을 한 게 미안하기도 해서 죽 먹는 것도 챙겨주고 좀 돌봐줬어요. 후배가 약을 먹어야 한다고 하길래 제가 갖다 준다고 했더니 화장대 서랍에 있다고 해서 서랍을 열었죠. 그런데 약봉지 밑에 놓인 사진 한 장이 바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제 남편에게 그년이 입을 맞추고 있는 사진이었고 사진의 배경은 이탈리아였습니다. 그걸 보는데 그야말로 눈이 확 뒤집혔죠. 그래서 바로 그년 머리채부터 잡고 흔들면서 소리 질렀어요. 야, 내 인연, 내가 네 년이 이럴 줄 알았어. 내 남편 꼬여낸 나쁜 년. 너 지금 나한테 이 사진 보여주려고 일부러 화장대 서랍 열어보라고 한 거니? 오냐, 그래. 그 사진 잘 봤고 이제 내가 네 년 잡돌이 제대로 해줄게. 언제부터야, 내 앞에서 살살거리면서 뒷구멍으로 내 남편 만나고 다닌 게 언제부터냐고! 얼마나 됐니? 좋았어? 나 속이고 그런 짓 하는 게 좋았니? 이 뻔뻔한 년, 더러운 년, 배은망덕한 년, 천하의 상종 못할 년! 제가 그렇게 온갖 욕을 날리면서 소리를 지르는 동안 그녀는 한마디도 대꾸를 안 하더군요. 그년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저는 몇 번이나 더 그년을 잡고 흔들며 소리를 쳤어요. 악을 어찌나 썼는지 제풀에 지쳐서 쓰러질 것 같아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바로 이혼 요구하면서 너 때문에 이혼하는 거니까 위자료는 물론이고 재산 분할도 나한테 유리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란 새끼가 한다는 소리가 그렇게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한다면 소송이라도 하든가 그러더라고요. 뭘 믿고 그렇게 당당한가 싶었는데 이것들이 어찌나 숨어다니며 바람을 잘 폈는지 정황 증거들은 수두룩해도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있을 법한 증거들은 이미 다 지운 것 같더라고요.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대처한 것 같아서 후회도 했어요. 그냥 모르는 척하고 조용히 증거부터 모았어야 했던 건가 싶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 그게 다 그냥 작전 같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제가 흥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일부러 터뜨린 거죠. 그 전에 제가 수집할 수 있는 증거들은 미리 없애놓고 말이에요. 거기다 더 기가 차는 건 그년이 저를 폭행죄로 고소한다는 소장을 보내온 겁니다. 제가 그날 그년 집에서 머리채 잡고 몇 대 후려친 걸로 고소를 한 건데 그것도 다 그년 계산에 있었던 거라는 생각이 뒤늦게 몰려와서 정말 괴로웠어요. 그것들은 아주 당당하게 둘이 편을 먹고 저를 압박해왔습니다. 언니, 폭행죄 취하해 줄 테니까 이혼 소송도 접는 게 어때요? 위자료 조금 챙겨준다고 하잖아요. 언니? 언니라고 부르지 마. 네가 나를 언니로 생각한 적이 있긴 있었니? 그리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가 세상 끝까지 가서라도 증거 찾아내서 외도 입증하고 이혼 소송에서 이길 거야. 알겠어? 괜히 오기 부려서 여러 사람 힘 빠지게 하지 말고 좋게 해결하자. 지금 이게 자존심 부려서 될 일이야? 맨입에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위자료 명목으로 챙겨주긴 할 거야. 그거면 되지 않아? 솔직히 명백한 증거가 없으니 상황이 제게 불리한 거긴 했어요.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타협해주긴 죽어도 싫었거든요. 어떻게든 증거를 찾아야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었죠. 그런 제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제보가 들어왔어요. 남편 놈이라면 치가 떨리고 짜증이 났지만 이혼 소송 때문에 남편 회사에 좀 왔다 갔다 할 일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남편 회사에도 이혼에 관련된 소문이 났던 모양이더라고요. 남편 회사 직원이란 남자가 나한테 말을 걸어왔는데 그 사람은 남편이 후배네에게 소개해줄 작정으로 저녁을 같이 먹었던 그 직원이었어요. 대표님께서 그 여자를 제게 소개해 주셨을 때 저는 그 사람이 마음에 들었고 잘해볼 생각으로 나름 정성을 들였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정말 나쁜 여자더라고요. 솔직히 욕밖에 안 나와요. 단물만 쏙 빨아먹고 쌩깐 거나 다름없었다고요. 너무 분해서 어떻게든 그 여자 잘못되게 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 여자 SNS를 보고 있었는데 이탈리아 사진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때 뭔가 안 좋은 촉이 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대표님 뒤를 캤는데 그렇게 확보한 증거들이 꽤 됩니다. 그걸 사모님께 드리고 싶어요. 세상에, 지금 저한테 그 증거가 너무 필요해요. 그것들이 어찌나 증거를 깨끗하게 지웠는지 흥신소에 의뢰해도 제대로 된 걸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럴 거예요. 언제 걸릴지 모르니 바로바로 지우는 것 같았어요. 이건 제가 직접 따라다니면서 찍은 것도 있고 그것들이 지우기 전에 확보한 것들도 있어요.
사모님께서 잘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들이 그렇게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잘 사는 꼴을 볼 수는 없어요. 정말 고마워요. 이 증거들 출처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절대 말하지 않을게요. 고마워요. 제가 제공한 거라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저 어차피 퇴사할 거거든요. 그러니 말씀하셔도 전혀 상관없고 필요하다면 증인도 해드릴 수 있으니 말씀만 하세요. 그 사람은 후배 년한테 뒤통수 맞고 그런 년이랑 놀아나는 남편 놈을 보면서 실망을 많이 했다고 해요. 남편이 후배 년한테 그 사람 소개시켜줬다고 했을 때 성품이 곱고 바른 친구라고 하더니 과연 그렇구나 했죠. 그 사람이 준 증거들 덕분에 저는 남편의 외도를 입증할 수 있었고 위자료는 물론 재산 분할도 조금은 유리하게 받고 이혼할 수 있었어요. 아, 그 폭행죄 고소건 궁금하신 분 있으신가요? 변호사한테 알아보니 폭행죄로 인정 안 될 가능성도 많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배상금 얼마 안 나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년한테 아주 큰 소리 뻥뻥 쳤어요. 야, 폭행죄 고소? 얼마든지 계속 진행해. 법적으로 결과 나오는 대로 해줄게. 니년도 상간녀 고소장 받을 준비나 해. 알겠니? 합의 같은 건 절대 없으니까 이후로 나한테 연락하지 마. 절대. 나 너 같은 년 얼굴 다시는 안 보고 싶어. 가서 내가 버린 내 전남편 놈이랑 잘 먹고 잘 살든지 말든지 니들 마음대로 살아. 다시는 보지 말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요? 저는 벌금 100만 원 처분받았고 그녀는 3천만 원 위자료 처분받았어요. 친하게 지내던 지인의 남편과의 불륜이라는 점, 제게 의도적으로 그 사실을 폭로하며 저를 기만한 것도 모자라 저의 정신적 상처를 더욱 가중시키고 도리어 저를 궁지로 몰려고 한 것 등이 그년 죄질을 더 중하게 만든 거죠. 그런 것들을 조목조목 밝혔고 인정이 되어 최고 금액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더럽고 치사한 과정을 거쳐 이혼을 했고 저는 그것들을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고 병원이라면서 전 남편이 사고를 당해 위독한 상황이니 빨리 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잘못하셨다. 나는 이혼한 전처다. 그런 내가 이런 연락을 받을 이유가 없다. 나 아닌 다른 여자가 있으니 그쪽으로 연락하라고 했죠. 그렇게 말했는데도 병원에서는 환자, 그러니까 전 남편이 나를 특정해서 연락을 해달라고 했다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의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빨리 수술을 해야 하니 가능한 빨리 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교통사고라고 하는데 병원으로 실려올 때만 해도 의식은 멀쩡했대요. 그런데 수술이 지연되고 있어서 응급처치로 버티고는 있는데 정말 상황이 안 좋아질 수도 있다면서 이미 의식도 잃었으니 그만큼 위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는 거죠. 어이가 없기도 했고 의아하기도 했어요. 아니, 교통사고까지 당해서 정신없는 와중에 그 인간이 왜 저를 찾은 건지 그 이유가 궁금하기도 했죠. 또 저를 배신하고 후배년이랑 바람났던 그놈이 다 죽어가는 꼴로 누워있는 걸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연락이 왔던 병원으로 갔단 말이죠. 병원에 도착해서 전 남편 이름 말하며 연락받고 왔다고 하니 바로 담당 의사를 호출해 주더라고요. 의사는 다급하게 수술 동의서를 내밀면서 서명을 부탁한다고 하던데 그걸 제가 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 않나요? 아니, 전화로도 말씀드렸지만 바람나서 이혼한 지가 언젠데 그걸 제가 왜 하냐고요.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 상간녀, 아니 재혼했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새 마누라네요. 하여튼 법적인 보호자가 엄연히 있는데 수술 동의서를 왜 저한테 내미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데 저도 모르게 화가 나서 목소리가 좀 격앙됐던 것 같아요. 의사는 난처한 얼굴로 보호자님이 꼭 보셔야 할 것 같다며 저를 인도했는데 그 와중에도 저는 내가 보호자 아니라며 또 짜증을 냈어요. 의사는 전 남편이 누워있는 것 같은 침상에 커튼을 젖혔는데 세상에 놀랄 노자, 태어나서 그런 꼴은 처음 봤답니다. 전 남편 침상 옆에서 후배녀는 진짜 무슨 미친년처럼 이상한 장신구 같은 걸 주렁주렁 걸치고 전 남편 주위를 뱅뱅 맴돌고 있더라고요. 처음엔 그년인 것도 못 알아봤어요. 그년이 걸친 것들이 전부가 아니고 여기저기 이상한 물건들이 막 놓여 있었는데 그녀는 커튼을 열어젖힌 것도 모르는지 계속 혼자서 뭐라고 중얼거리더라고요. 그 꼴을 보고 미친년이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하도 기막혀서 말도 안 나오고 그냥 쳐다보고만 있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
수술은 절대 안 돼. 기도만이 살 길. 정성껏 기도만 올리면 살려주실 것. 우리 몸은 자연 치유되는 능력이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간호사들이 병원에 이런 거 두시면 안 된다고 물건들을 치우려고 하니 그제서야 사람들 쪽을 쳐다보던데 제가 봤을 땐 눈이 거의 돌아갔더라고요. 정상이 아니었던 거죠. 물건 치우려고 하는 간호사들한테 소리 지르면서 손도 못 대게 하는데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 같았어요. 이미 그 꼴을 계속 보고 있었을 간호사들도 입을 못 다물 정도로 말 그대로 진짜 기함할 광경인 거죠. 의사가 제게 그 꼴을 보여주고 나서 다시 말을 했어요. 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환자분 보호자 상태가 심각합니다. 보호자가 수술 동의서에 동의를 하지 않고 있으니 환자분이 의식을 잃기 전에 했던 말대로 연락을 드린 거예요. 환자분 목숨은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술 동의서에 서명 부탁드립니다. 목숨이 어쩌고 하면서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그 인간이 전혀 불쌍하지도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지팔 직군 다 지가 저지른 지 업보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저 인간 부모한테 연락하세요. 저는 이 사람이랑 아무 연관도 없는 사람이라서 제가 하는 건 소용없을 것 같네요. 전 남편 놈이 사고를 당하고서도 꼴에 부모님께 걱정 끼치고 싶진 않았는지 일단 제 연락처를 준 것 같더라고요. 환자 상태가 위독하고 어쩌고 하길래 부모한테 연락을 하라고 울산에 사시는 이전 시부모 연락처를 남겨주고 왔습니다. 알고 보니 그년이 이상한 종교에 심취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주술 신앙 같은 거랑 결합된 거라는데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종교였어요. 사입이다 이단이다 하는 별별 종교들이 다 있지만 살다 그런 종교는 또 처음 봤다니까요. 2024년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주술신앙이 웬 말인가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대학 때도 그년이 유난히 그런 쪽으로 관심이 많았던 것 같긴 해요. 그때 저랑 타로 얘기도 많이 하고 오컬트 영화나 다큐멘터리 같은 것도 같이 보러 다니고 그랬거든요. 저도 그런 쪽으로 흥미있어 하니까 저한테 그렇게 더 살갑게 굴면서 친해지려고 했던 건지도 모르죠. 하여간 어쩌다 그런 종교에 빠지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종교가 제대로 된 종교가 아니고 이상한 집단이라는 건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이런 걸 제가 더 어떻게 알게 됐냐고요? 병원에서 완전 맛이 간 것 같은 그년을 보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동기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중 한 명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년이 제 남편이랑 바람나서 이혼시키고 재혼하고 그러면서 동문들 사이에서도 말이 많았겠죠. 남 얘기하는 거 다들 좋아하잖아요. 게다가 불륜, 이혼 그런 스캔들이니 다들 얼마나 신나서 떠들었겠어요? 예, 말도 마. 그때 너 그렇게 이혼하고 스캔들이 말도 못하게 퍼져나갔어. 그러면서 그년에 대한 얘기들이 돌기 시작한 거야. 그년이 믿는 그 이상한 종교인지 주술인지 하여간 거기서 신도들한테 돈을 갖고 오라고 하는 거지. 나도 그런 종교인지 주술인지 그딴 거 관심도 없지만 돈 갖고 오라고 하는 건 그게 뭐가 됐든 제대로 된 것일 리가 없지. 그녀는 어쩌다가 그런 거에 미친 거래? 모르지 뭐. 누가 그런 거에 관심이나 있겠어? 하여간 미쳐도 제대로 미쳐가지고 무슨 짓을 해서라도 돈을 마련해서 갖다 바치고 그랬던 모양이더라. 돈 있는 사람들한테 들러붙어서 등쳐먹은 게 한두 건이 아닌 거야. 10년 만에 너한테 연락해서 가깝게 지내려고 한 것도 다 목적이 있어서 그랬던 거지. 그년이 어떤 년이니? 이미 네 SNS 계정 염탐하면서 네 남편 사업이 잘 되고 잘 나가고 있다는 걸 알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걸 거야. 진짜 어이 털린다. 그런 것도 모르고 그렇게 연락하고 그 뒤로도 안부 챙기면서 살갑게 구는 걸 고맙다고 생각했으니 참나. 아니 진짜 뭐 그런 년이 다 있니? 맞아. 그때 너 걔가 그렇게 먼저 연락해주고 자주 안부 챙기고 그런다면서 얼마나 칭찬했니? 그때 너 우리 동문회에도 걔 데리고 나와서 소개시켜주고 막 그랬잖아. 그랬지. 말해 뭐해. 너무 괜찮은 애라고 좋은 사람 소개 좀 시켜주라고. 내가 거기서도 주접을 떨었던 거 아니야. 어머, 얘. 그때 내가 걔 소개해줘서 걔 때문에 피해 입은 사람 있는 거 아니야? 어떡해. 너 뭐 아는 거 없어? 그런 사람 있으면 알려줘. 내가 어떤 식으로라도 사과를 해야지.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잖아. 어이구, 걱정 마. 그런 사람은 아직 없는 것 같으니까.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게 왜 네 잘못이니? 네가 뭐 억지로 엮어준 것도 아니고. 소개를 한 거고 이후에 친해지는 건 각자의 몫인 거지 뭐. 그리고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우리 동기들은 네가 걔 데리고 나왔을 때 다들 걔 별로라고 했어. 어쩐지 가식적인 것 같기도 했고 지나치게 살살거리면서 너한테 너무 잘하니까 무슨 다른 목적이 있는 건가 싶어 보이기도 하고 말이야. 네가 너무 순수해서 그래. 그냥 보이는 대로 받아들여서 그런 거라고. 세상에. 그러니까 니들은 처음부터 걔가 별로였어? 나한테 말 좀 해주지. 나는 왜 그런 게 안 보였을까? 난 그냥 착하고 예쁜 애라고만 생각했어. 그런 나쁜 목적을 갖고 있는 애라고는 전혀 생각 못했거든. 그런 년한테 당한 이야기 돌 때 다들 그럴 줄 알았다고 했겠다. 아휴. 으이그 그런 식으로 말한 사람 없으니까 오해하지 마. 하여간 어쨌거나 네 스캔들이 보통 스캔들은 아니었으니 여기저기 말들이 많았던 건 사실이지. 네 이야기가 돌면서 비슷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커밍아웃을 하기 시작했고 난리도 아니었으니까. 서서히 이야기가 퍼져나가면서 그렇게 피해자들이 하나 둘 나타나니까 그년의 실체가 드러난 거야. 난 이미 진작 다 알고 있었는데 굳이 너한테 얘기 안 했어. 그년 얘기해서 뭐 하겠나 싶더라고. 그년 이야기라면 치가 떨릴 텐데 말이야. 그렇지 않니? 맞아. 그딴 년이 어디에 빠져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든 그딴 게 다 무슨 소용이겠어. 별 미친년이 다 있네 싶은 거지 뭐. 이미 잊고 산 지 오래야. 그러고 말았는데 며칠 후 남편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제발 살려달라면서 죽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죠. 이렇게 멀쩡히 전화해서 말도 하고 의식 돌아온 거 보니 수술 잘 받고 살만한 모양인데 무슨 죽는 소리를 하는 거야? 누가 반가워한다고 이딴 전화를 해. 제정신이야? 네가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데 나한테 연락을 하니? 게다가 뭐? 도와줘? 살려줘? 어이없는 소리 그만해. 그게 아니야. 그 여자는 제정신이 아니야. 진짜 미친 여자라고. 미친년이야. 미친 종교에 빠져서 동거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여자였어. 자기랑 이혼하고 그년이랑 재혼하니까 그때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본색을 드러내면서 돈을 뜯어내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알게 됐어. 그년의 정체가 뭔지 말이야. 그 여자는 평소에도 내가 아프거나 그래서 병원 간다고 하면 그 미친 기도를 하면서 정성을 다하면 자연 치유가 된다는 등 헛소리를 했어. 병원 근처에도 못 가게 하는 거야. 진짜 완벽한 도라이야. 이제는 소름 끼치고 너무 무서워. 처음부터 그년이 작정하고 덤빈 거야. 자기도 알지? 거기에 내가 넘어간 건 진짜 100번 1000번 잘못한 거야. 알아. 제발 용서해줘. 어? 눈물 콧물 쏟아가며 절절하게 매달리면서 반성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그 목소리도 듣기 싫더라고요. 나는 정말 아무 얘기도 안 듣고 싶거든? 내가 이런 얘기를 왜 들어주고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다 잊고 사니까 사과 같은 것도 필요 없고 그 자기 소리는 소름 끼치니까 그만 좀 해. 전화 끊을게. 잠시만. 전화 끊지 말고 내 말 조금만 더 들어줘. 차라리 그 여자가 모르는 정신병원 같은 곳에 넣어주기라도 하면 안 될까? 수술은 잘 받았지만 이제 쉬면서 회복해야 하는데 그 여자는 간호는커녕 하루 종일 기도만 하면서 병원 밥은 불경하다면서 아무것도 못 먹게 하고 거동이 불편해서 용병 같은 것도 도와줘야 하는데 전혀 봐주지도 않아. 이러느니 그 여자가 찾을 수 없는 외딴 정신병원 같은 곳에 들어가는 게 훨씬 나을 거야. 하루라도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내가 살 수 있어. 며칠 전부터 내가 잠들기만 하면 링거 주사 바늘을 뽑으려고 해서 잠도 맘 편히 잘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제발 나 좀 살려줘. 아니, 그러니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그렇지 않아? 네가 뭐라고 해도 뭘 어떻게 당하고 있다고 해도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감정의 동요가 전혀 없다니까. 그년이 어떤 년인지는 나도 들어서 알고 있고 네가 그년한테 어떻게 당하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겠니? 솔직하게 말할까? 그년이 더 심하게 해줬으면 싶기도 해. 알겠어? 전 남편은 지가 아무리 불쌍한 척을 해도 제게 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그럼 돈을 줄 테니까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자기를 좀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못해 알겠다고 했어요. 우선 그년이 못 찾아오게 해야 하니까 거처부터 옮기자고 했죠. 뭘 그렇게까지 해주냐고요? 제가 못 말리는 천사표여서 그렇게 해주려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전 남편이 준다는 돈에 욕심이 난 것 같으신가요? 천만에요. 그럴 리가요. 저도 전 남편한테 복수라는 걸 한번 해보고 싶었답니다. 이혼하면서 위자료며 재산 분할 좀 더 받아낸 걸로 그 배신감이 상쇄될 수가 없는 거죠. 생각할수록 이가 갈리는 것들이었는데 쥐가 알아서 복수할 기회를 주는데 마다하지 않기로 한 것뿐이에요.
게다가 돈까지 준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돈 받으며 그년보다 더한 짓으로 간호를 해주기로 결심했어요. 전 남편은 퇴원을 하긴 했는데 오른쪽 팔과 오른쪽 다리를 깁스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일단 저는 소소하게 먹을 거로 골려주는 걸로 시작했어요. 오른손잡이인 사람이 오른팔 깁스를 했으니 당연히 젓가락질을 못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밥으로 항상 면 요리를 해줬답니다. 결혼생활 때 자기는 쌀밥이 좋다고 면 요리는 간식이라며 모든 끼니를 밥을 해서 대령해주길 원했거든요. 저는 면을 좋아하는 면킬러인데도 늘 그렇게 맞춰줬었죠. 그래서 그런 소소한 복수를 시작한 거예요. 면 요리를 해주니까 그래도 지가 부탁한 게 있으니 군말 없이 먹긴 하더라고요. 포크로 질질 흘리면서 어떻게든 먹으려고 하는 꼴이 웃겼어요. 세수시켜달라고 하면 얼굴을 물을 아주 촥촥 뿌려댔습니다. 물따기 맞아보신 분 있으신가요? 그게 생각보다 아픈 거거든요. 아, 맞다. 그리고 이런 장난도 좀 쳤어요. 본격적으로 복수하기 전이라 저를 그래도 의지하고 믿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제가 그랬죠. 이러고 있으니까 다시 신혼으로 돌아온 것 같다고 말이에요. 기분 전환도 할 겸 내가 염색해줄까 했더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인간 머리를 염색해줬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탈색을 한 다음 뒤통수에다가 파란색 염색약으로 글씨를 써서 염색을 해줬어요. 등신이라고 말이에요. 진짜 공들여서 누구라도 알아볼 수 있게 큼지막하고 잘 보이게 염색을 해줬답니다. 뒤통수에 쓰니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발견하고는 좌절하더라고요. 그래봤자 지가 뭘 어쩌겠어요? 하여간 그런 식으로 전 남편을 골려 먹으며 복수를 하고 있었는데 지도 못 참겠는지 저한테 쌍욕을 하더라고요. 내가 공짜로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돈까지 주잖아. 그 돈 받아쳐먹고 사람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게 어딨니? 넌 인간도 아니야. 이렇게 독한 년인 줄 모르고 도와달라고 했던 내가 바보지. 그래, 내가 등신이다 등신. 그년이랑 네가 다를 게 뭐야? 지금 누가 누구더러 인간도 아니라고 하는 거야? 내가 뭘 잘못 들었나? 너는 네가 저지른 짓이 어떤 짓인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아직 멀었어. 너 같은 새끼는 아직도 당해봐야 해. 병신, 등신아. 매를 번다 벌어, 어? 나랑 다를 바 없는 그년한테 보내줄 테니까 기다려라. 그리고 저는 전 남편이 보는 앞에서 그년한테 바로 전화 걸어서 네 남편 여기 있으니 데려가라며 주소 알려줘 버렸죠. 그녀는 아주 쏜살같이 달려왔더라고요. 게다가 무슨 기도 도구네 어쩌네 하면서 온갖 이상한 소품들을 잔뜩 가져온 거예요. 무슨 짐승 가죽이나 뼈 같은 것도 가져오고 아주 해괴망측했어요. 바리바리 싸들고 온 것들 펼쳐놓더니 기도한다고 설치길래 저는 바로 나와버렸습니다. 어휴 미친년 더해라 더해 하면서 말이에요. 그년이 제 복수를 대신해주는 것 같아서 속 시원했거든요. 내 손 더럽힐 필요도 없이 그년이 다 해주니 얼마나 좋아요? 해보고 싶었던 복수는 그 정도면 실컷 했다 싶었고 이제는 정말 그것들을 그만 보고 싶었죠. 그년한테 전 남편 놈을 넘기고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만 했어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 내가 너랑 관련해서 받는 연락은 부고이길 바래. 그리고 바로 번호 차단해버렸답니다. 그년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비슷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슬슬 모이고 있다고 했잖아요. 결국 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네트워크를 만들고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아직까지도 피해자들이 계속 더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 대체 몇 명한테 사기를 친 건지 모르겠다니까요. 고소를 당하는 건 당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잡혀 들어가서 감방에 갇히기 전까지는 전 남편 놈이나 실컷 더 괴롭혀주길 바라네요. 저는 그것들 얼마나 벌받고 있는지 들리는 소문으로 즐기려고요. 여러분, 이런 이상한 주술신앙에 빠진 사람을 본 적 있으세요? 전 진짜 상상도 못한 일이라 너무 황당하면서도 당황스럽고 처음에는 믿기지도 않더라고요. 영화에서나 보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디 문명의 혜택을 못 받는 오지도 아니고 대도시에서 이게 다 무슨 일이랍니까? 하여간 그년이 어떤 신앙에 빠져 있고 뭐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죠. 사실 뭐 그런 말도 못할 이상한 종교가 아니어도 그년 같은 짓을 저지르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년처럼 목적을 숨기고 접근해서 돈을 뜯어내려는 파렴치한 것들이 얼마나 많으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겉으로 보면 다 너무나 멀쩡하다는 게 문제 아니겠어요? 저도 그냥 그 멀쩡하고 다정스러운 모습에 깜빡 넘어갔잖아요.
앞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하면서 살 거예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소중함을 더 많이 깨닫는 좋은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